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국문과의 안영훈입니다. 아, 현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에서 학교 일이 있어서 저는 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또 이번 뭐 학술대에 신청을 하고 사실 처음에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술대 책자에 있지 않고 별지에 에, 지금 따로 이렇게 제공이 돼 있을 텐데 아마 선생님들 지금 이게 보시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한 상태로 지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저기 제목이 1920년대 한국 고전문학의 발견과 정전화에 대한 단상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고찰이라고 했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부제목을 육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연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질 못해서 결국은 이제 뭐 간단한 생각, 왜 이런 발표 신청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주제를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뭐 우리 회장님과 준비하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 토론을 맡아준 이정원 교수님께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또 발표문을 미리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술대 아젠다와 관련해서 이 근대식의 여러 아시아 각국의 문학 유산의 수집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각국의 뭐 자국 어문학이겠죠, 자국 문학 의 성립과 정전화 과정에 대한 재조명을 한다는 그런 취지여서 처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국 고전문학을 공부해 오면서 현재까지 우리 고전문학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또 이게 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와갔는가, 뭐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관심을 늘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뭘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1920년대를 이제 다루는지 또 육당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한 뭐 전제로서 이 문학유산의 수집과 관련해서 어, 현재 어떤 양상들로 펼쳐지고 있는지 각급 기관들이 크게 보면 도서관, 문학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도서관 종류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국공립, 뭐 대학 또는 이제 개인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주에다 보니까 뭐 해외 자료에 대한 소개도 있고 한데 세계 각국의 여러 군데 또 우리 자료들이 있죠. 또 최근은 또 이제 전자도서관으로 DB 사이트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밖에 또 문학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학관, 도서관과 문학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문학관에도 역시 이제 도서 자료가 소장이 되어 있고 또 문학 및 그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최근에 제가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한 분들 초청해서 발표를 들으면서 이 그 내용을 조금 따왔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문학관이 뭐 자료를 소장하고 전시하고 또 교육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입니다. 그 문학박물관이라는 용어하고도 서로 이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문학진흥법이 있고 여기에 문학관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자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홍보, 교육하는 시설이다. 여기에 또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이렇게 뭐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문학관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 거를 참조를 해보면은 뭐 작가를 기념하는 보통 이제 기념관이죠. 그래서 이 우리 고전과 관련해서도 뭐 가령 뭐 강릉에 가면 김시섭 기념관이 있고 또 허균, 허난스러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작가에 대한 어떤 기념관들이 가장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 작품을 기념하는 것.
뭐 이런 이제 기념관도 있죠.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게 겐지 모노가타리 뮤지엄이라고 있죠. 그 교토의 남쪽에 우지라고 하는 곳에 윤동주하고 관계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일본 내에서는 유료 관람객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뭐 개관 기념 이 이게 자료 자체가 제가 지금 자료 보기가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뮤지엄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전문학 자료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고소설 박물관이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경북대 김광수 선생님께서 뭐 소장하고 있는 고소설 자료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대구시에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대구시립 고소설 박물관 또는 뭐 이제 비슷한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아직 성사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 고전과 관련 가사문학관이 담양에 있는 대표적이죠. 그런 가사문학관도 있고 그 종합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근대문학관은 인천에 지금 운영 중이죠. 2020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은 뭐 그다음 페이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건립 추진 중입니다. 네.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시작됐는지 뭐 내용도 소개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국립한국문학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바로 이 한국문학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학관 관련된 어떤 사업, 용역 사업의 어떤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번 학술대 발표를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문학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유산의 집대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그런 이제 기간이 되겠죠. 건립 예정입니다. 그 2025년 6월 달에 우리 서울의 은평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한국문학유산 전체이기 때문에 고전 현대가 다 포함이 되겠죠. 2019년도에 특히 고전 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윤 선생님이 책임이 연구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와 관련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용역 보고서를 이제 봤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11월 달에 시청 근처에서 이 심포지엄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료집을 구해보고 그다음 관심 있게 보다가 나중에 보고서가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2020년도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하고 같이 좀 읽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던 차에 이 학술대 기획안을 보고 사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 보고서의 어떤 그 의의가 뭐냐 하면은 뭐 여기 이제 자평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했던 우리 그 기관에서 현재 자료 목록의 확인이 가능한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망라에서 대학과 개인까지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대체로 중요한 기관의 고전문학 자료는 거의 포괄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고전문학 자료 전반을 최초로 조사하고 목록을 제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죠. 또 한국 고전문학 유산의 수집, 또 고전에 대한 인식, 국문학 발전 관련해서 검토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를 저는 이제 검토하는 걸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대부분은 이제 자료 현황과 목록 제시, 각 갈래별로 목록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 이게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총론에 해당하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한국 고전문학 자료 유산의 성격이라고 해서 이윤 선생님 집필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 내용에서 좀 주요 내용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
2장의 목차는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개념, 또 결국 고전문학의 성립, 또 범위, 시대 구분. 그 다음에 이제 갈래별로 크게 이제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 한문학, 구위문학. 흔히 우리가 이제 국문학과에서 전공을 나눌 때 크게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자료의 어떤 현황에 대한 총론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이제 재언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순서를 따라가면서 첫 번째가 개념에 대한 것인데 이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근대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한문문학권에서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 용어는 이제 서양의 번역어다라는 거죠. 동양에서도 고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용어는 좀 지금 쓰는 것과 다릅니다. 전범의 의미가 강합니다.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고전문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적 의미가 실제 의미하고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문학 작품이 이 고전은 이제 돼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전이라면 흔히 이제 학교 교육, 제도 교육에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누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정전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그 고전문학 작품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이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가치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것도 있고 예전에는 또 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지금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는 넓게 과거의 문학 작품 전체를 뭐 고전 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립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안학의 조선문학사 1922년도죠. 이때부터 한국문학사 연구의 기점을 삼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올해가 2023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한국문학 연구, 한국문학사 연구, 근대적 의미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학술적 연구는 1926년 경성제대의 개교, 또 거기에 조선어학, 조선문학 강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달래의 계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역이라든지 작업들을 해왔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로서의 어떤 뭐 학술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성제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고 보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문학을 분류하는 범주도 바로 이제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설된 강의에서 이제 시작됐다. 뭐 그런 이제 얘기고 이때 다뤄진 것은 대부분 조선문학이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문학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이 경성제대에 수학한 조선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연구소를 간행을 하면서 우리 한국문학 연구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문학 자료의 범위와 시대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면은 특히 뭐 이윤 선생님이 고소설 전공자시기 때문에 이 고소설과 관련해서 고소설의 우리 기점 문제도 있고 뭐 토론자 선생님께서 잘 아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또 한선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개 최근 와서 계속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대 이후에도 이 고소설이 상당히 많이 읽혔다는 것 이게 이제 실정적으로 향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신소설, 근대소설 이후에도 고소설이 오랫동안 더 많이 읽혔다. 또 소설 시장에서 실제 출판 부서가 더 많았다. 뭐 독자도 이제 훨씬 더 많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다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갈래별로 봤을 때 이제 시가 쪽이 향가라고 하는 것. 그 시가라고 하는 개념, 시에 대한 개념이 뭐 한글 시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과연 한시가 이제 시였으니까 대부분 이제 노래였죠. 그 향가가 수록된 또 상공유사라고 하는 문헌 자체가 뭐 이 실제로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판각이 되고 난 다음 상당 기간 동안 우리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많이 알려진 것인데 이게 1927년 일본에서 이제 이미 이게 출간이 됐었던 거죠. 그 최남선 육당이 잡지 계명에 소개해서 알려졌다는 것. 바로 1927년 상공유사의 어떤 계명의 출판 해제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자세히 논의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1927년에 최남선이 뭐 육당이 상무지사를 출간했다. 이 사실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가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점을 지나서 뭐 향가를 알고 있는 사람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뭐 해독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이윤 선생님 이때는 이제 뭐 100년 전만 해도 향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상무유사 자체와 관련시키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후에 이제 향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학교 교육이나 또 고전문학 연구에서 향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갈래가 된 것이죠. 뭐 시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조가 노래 가사였는데 1920년대 육당이 주도한 시조보훈운동 일어나면서 이제 문학 시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도 이제 육당의 어떤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소설로 넘어오면은 이 고소설 발생과 유행의 시기를 고소설사를 이렇게 한 7단계로 나누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7단계 1912년이죠. 세책과 반각본을 저본으로 할판본 고소설이 만들어진 시기 이미 2세기 지났습니다. 이 단계가 고소설의 전성시대다. 제일 많이 이제 읽혔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문헌을 통한 실정적인 어떤 뭐 주장을 여기서 이제 거듭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뭐 이거는 이제 뭐 할자본은 아니지만은 필사본인데 필사본 책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이 원앙도라고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해조의 어떤 뭐 스인서로도 많이 치는데 이게 1911년도 필사본이에요. 그 여전히 이제 이세기 넘어와서도 뭐 신소설이라 불리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고소설 형태로 향유가 되고 있다. 필사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금오신화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오신화도 상의사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저작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뭐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건 다 알려진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특히 이제 고소의 대표 작품인 금오시나 홍길동전, 허생전, 춘향전 다 각각 계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로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발전 단계를 보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각각의 독자적인 전통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무신화만 하더라도 뭐 고려 신라의 어떤 전통이 아니고 중국 소설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또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뭐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 1927년에 육당이 개명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이 작품이 다시 읽게 됐다 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역시 작자 흑윤이라고 말한 게 1927년 무렵이다. 경성제대에 다카시 도루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다음 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춘향전 같은 경우도 역시 대체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춘향전 뭐 당연히 나왔죠. 언급이 되고 했는데 이게 1930년대부터 하나 이제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이 됐다. 그리고 1926년도에 경성제대 개교 이후에 그때 조선문학 전공 학생들이 춘향전을 연구한 첫 세대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중요 작품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문헌적 연구가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노정이 됐다는 것. 특히 이번에 선후관계.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 우리가 충분히 또 해외 작품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 세체대에서도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헌적인 어떤 연구 미흡으로 인해서 오류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이문학의 경우는 뭐 국문과 이 학제 내에서 이제 독립된 학문 영역을 지닌 것은 이제 1970년대 이후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대학마다 이제 구이문학 과목이 생기고 전공자가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수집이 시작된 건 1910년대 시작이 됐고 또 조선 총독부 산하 기관에서 또 조선 민속의 연구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여기도 역시 다카시 도루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또 1926년에 경성제대 교수가 된 다음에
바로 문학 강좌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수집 연구를 했다는 것,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다른 계통의 연구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 국립한국문학관 용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고전문학 관련된 어떤 제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제 내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따로따로 전공자가 다르죠. 그 연속성에 관한 문제, 아까 소설의 문제만 하더라도 1940년대까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 또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이런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또 기획하고 하면서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또 이게 20세기 초에 이제 근대문학 작가들이 그들이 개성해야 될 고전문학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단절된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려고 했다. 뭐 이 전통 단절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1926년도 경성제대 개교와 더불어서 조선문학이 대학의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면서 한국의 고전문학도 학술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의 상당수는 1930년대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청산되어야 될 것, 유산, 또는 연구되어야 할 가치 있는 전통,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근대적 학문 방법으로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한 첫 세대 연구자들은 춘향전을 고소설로 분류하고 연구를 했다. 그런 이 시기에 춘향전 등은 1930년대 고소설은 과거 문학이 아니고 당대적 문학,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당대 유행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건가? 문헌적, 실정적인 어떤 바탕을 통해서 향유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획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겁니다. 이 용역 보고서가 저 나름으로는 제가 뭐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유산의 현재적 현황을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총론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 고전문학유산이 근대 이를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가, 인식되었는가, 또 정전화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자료의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그 제한된 지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다룬 건 아니지만은 또 거의 뭐 주장에 이제 가까운 거지만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과정에 보면 특히 계속 파란색을 표시를 했지만 1920년대가 반복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육당의 역할이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육당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기존에 1920년대 육당의 주요 고전을 출판한 것, 또 해제가 나온 것을 다루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언급이 되고 있고 이미 뭐 다 알려진 거지만은 그러나 이 상호유사 고모시나마 하더라도 이걸 개명에 실었다, 소개했다 이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좀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 가졌던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니까 올해 10월 달에 이 구보학회에서 이 남산도서관,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 100주년 기념으로 뭐 발표 같은 걸 했더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부산대 이용봉 선생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1930년도 걸 가지고 레퍼런스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조선소설사가 김태준이 이제 경성제대 진학과 출신이자 차이나 중국 문학 전공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번박하게 다카시 도로 영향 아래 그 당시 조선 어문학과 학생들이 일본인 간학자의 어떤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된 걸 했는데 실제 조선 소설사의 레퍼런스를 조사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전통적 부분의 어떤 영향관계가 크고 왜 조선 소설사의 어떤 기술을 보면 현대적인 어떤 문학사 서술이 아니고 전통적 시화의 구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통 백운 소설에 이런 것처럼 시화의 어떤 구성과 같이 되어 있는 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된 거란 거죠. 그리고 특히 김태준이 육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상국유사와 금오신화가 이 계명의 27호, 8호, 28호에 소개되는데 이걸 이제 김태준은
자신의 동아일보 연재 7회와 14회 거의 그대로 전제하다시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6당의 상무유사 검옷이나 어떤 20년대 어떤 출판 해제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다뤄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당이 1920년대 여러 한국 고전문학 유산 실물을 지식인 대중에 제공하는 데 주목을 해서 그 의의를 당대의 환경과 다양한 역학관계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 바탕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정전화와 학적 성립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원래 의도였는데, 역부족으로 거기까지 나가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문헌과 그다음에 간단한 영문 요약은 여기다 제시를 해두었습니다.